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2월 10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증시 코스피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5,500을 돌파했습니다. 네, 5,000선을 돌파한 게 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 한 15거래일 만에 네. 지금 또 5,500을 밟게 되니까 정말 감개무량하다라는 네. 말이 절로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6,000도 우리가 넘을 수 있는 수치가 충분히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그만큼 따라갈 수 있는 코스닥도 좀 기대가 되는 시점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대해서 우리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 플러스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을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자,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마감 상황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오늘은 코스피 보면 기분 좋은 수치가 좀 나왔습니다. 더 올라갔습니다. 5,514포인트까지 올라갔네요. 코스피 2.98, 거의 3%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요, 0.7% 상승, 1,122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 장 수급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오늘 수급에서는요, 외국인이 오랜만에 조 단위로 시장을 좀 사줬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만 2조 넘게 샀습니다. 더 올라갔어요? 조가 더 올라갔습니다, 지금. 마감 집계 된 것 같은데요. 3조까지 샀습니다. 제가 잠정 집계에서 확인했을 때는 오늘 2시 반 기준으로 외국인이 삼성전자만 3조 원 안에서 1조 9천억 원을 샀는데 잠시 후에 확정 집계에서 왠지 수치가 더 늘어났을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기관도 1조 1천억 원 샀고요. 개인은 코스닥 1,298억 원. 기관은 99억 원을 산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마감됐습니다. 키워드 3가지로 오늘의 시장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엇갈림. 자, 뭔가 다른 건데요. 현황 한번 살펴보시죠. 엇갈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ADP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좋은 현재와 무너진 과거 이 두 가지가 엇갈렸다라는 건데요. 좋은 현재는 뭘까요? 자, 어제 우리가 예상했던 수치보다 너무 좋게 고용이 잘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잠깐 미국 시장 초반에서는요, 오히려 good is good. 원래는 bad is good이었는데 이게 바뀌나 하는 흐름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좋은 현재를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작년에 총 얼마나 고용이 됐는지 벤치마크 수정치가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원래 우리가 89만 8천 명이 아마 기존으로 고용이 증가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수정치가 턱없이 적은 숫자였습니다. 18만 1,000명, 무려 71만 명이 넘는 고용이 다시 없어지게 된 것인데요. 자, 우리는 좋은 현재와 무너진 과거 이를 두고 미국 시장도 혼조세에 좀 마감이 됐었습니다. 이제 시장이 굿이즈 굿으로 과연 갈 수 있는지도 함께 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반박. 오늘 아주 큰 반박이 있었습니다. 반박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론의 반박이었습니다. 우리 HBM 탈락하지 않았다. 월요일만 해도 HBM4 마이크론이 0이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세미 애널리시스의 이런 분석이었는데 아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차세대 공급망 제외되지 않았다. 우리 이미 지금 출하한 상태이고 1년 앞당겨 물량 출하 시작했다. 2분기, 3분기 마진까지 이야기했는데 잘해도 여러분 지금 장 막판에 삼성전자 속보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이미 어나더 클래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이크론의 상승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게도 호재다. 기업증권 한정연구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쉽게 말해서 마이크론이 아무리 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는 그렇게 비교가 되지는 않는다라고도 우리가 쉽게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흐름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더 올라갔네요. 6.44%, 17만 8,600원. 오늘 17만 전자를 넘어섰는데 18만 전자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이닉스 888, 88만 8천 원의 종가 나왔습니다. 3.26% 상승했고요. 오늘 이 마이크론의 반박이 살렸던 기업 하나가 바로 한미반도체였습니다. 사실 한미반도체가 마이크론에 거의 이제 많은 물량들을 대고 있었고 최근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 오늘 10% 가깝게 올라가는 모습. 하나비전도 키움증권에서 현재 좀 많이 TC본더가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올라갔고요. 레이저셀 같은 소형 종목들도 오늘 크게 올라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볼까요? 강화. 무엇이 강화됐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상장 폐지 요건 강화가 나왔습니다.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이제 정부가 하나 둘씩 이야기를 꺼내고 이런 오피셜한 정보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조금 더 속도를 낼 것 같습니다.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시총, 동전주, 완전 자본 잠식, 공시 위반 4가지가 있는데요. 자, 일단 시총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에는 40억 미만은 상패 조건이었는데 150억 올렸고요. 7월부터는 200억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는 300억으로 시총의 규모를 점점 올리고요. 동전주, 주가가 1,000원 미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쩐주라고 그러죠. 이 쩐주들은 이제 미만이라면 이것도 상패 요건이 된다, 이 부분인데 오늘 시장에서 특이했던 포인트는 이 쩐주들이 상승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화면 통해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가 사실 시황하면서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이런 1,000원 미만 종목들이 오늘 상한가에 올라갔는데 아마 시장에서는 이 종목들은 상패될 가능성이 좀 없을 것이다. 주가 상승을 무조건 1,000원 이상으로 올릴 거라는 포인트 때문에 줄줄이 상한가에 올렸고요. 자, 아까 태광산업은 이렇게 오늘 뭐 큰 폭으로 올라갔는데 태광산업은 여러분 그 100만 원이 넘습니다. 이 포인트는요. 지금 자진 상패를 태광산업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가 상승이 아주 크게 올라간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3가지 키워드 모두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표에 대한 이야기, 오늘 투자 노하우에서 한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반박, 반도체 이야기, 증시인사이트에 깊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증시인사이트 들어가서 자세한 시황 이야기 나눠보시죠. 오늘 코스피 사상 처음으로 5,500선을 돌파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5,000선에 도달한 후에 15거래일 만의 일입니다. 정말 상승세가 매섭습니다. 정말 매섭습니다. 특히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했고 주요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였죠. 자, 오늘 시장 흐름 짚어보고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함께 두 분 소개합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지혁 선임 매니저, FR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나왔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5,500이 넘는 이 순간을 이렇게 함께하게 됐습니다. 역사적인 날 이렇게 방송 함께해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김지혁 매니저님, 먼저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와, 수급을 마지막에 1조를 땡기네요. 예. 사실 이게 외국인들이 확실히 이제 들어오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 인프라 기업들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수혜가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정말 독보적인 이 경쟁력을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리레이팅 된다, 국내장이 정말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레이팅이 된다? 아직도 리레이팅 할 게 많이 남았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5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천부터 시작이다. 5,500을 우리가 상단으로 잡는 게 작년 정도의 분위기였던 예. 것 같은데 이제는 5,000에서 다시 또 시작하는 새 장이 열렸다라고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길건우 대표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좋죠. 5,500도 이렇게 시원하게 가는 거 보니까 그 이상을 사실 이제 조금 노릴 수 있는 것 같고 원래 이제 저희가 그 한 2주 전에 5,000 딱 그 간당간당 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딱 이때 이제 목표치에 항상 도달하면 힘이 조금 빠지는데. 맞아요. 근데 시장이 이거를 그냥 금방 회복을 하는 걸 보고 진짜 우리나라 시장이 갈 거리가 아직 굉장히 많았구나라는 게 이제 개인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오늘 시원하게 보세요. 아까 그 잠깐 앵커님이 앞에서 얘기하시는데 2조 얘기했는데 갑자기 3조로 탁 바뀌는 거 1분 안에.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외국인들이 그래도 국내장은 굉장히 강하구나라는 걸 조금 이제 베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놓고 막 내일 갑자기 꺾일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아무튼 괜찮다라는 건데 세부적으로 좀 뜯어보자면 골고루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반도체가 오늘 시장에서 조금 잘 갔던 거는 마이크론 효과도 조금 있는 것 같기는 맞아요. 해요. 왜냐면 이제 이 친구들이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거 그래도 한 10% 정도는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탈락했다 이러니까 5%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가져가면 더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이제 시장이 조금 됐던 것 같고, 근데 이게 뭐 마이크론 쪽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제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딱 전에 삼성전자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잘 가고 있는데, 네. 네, 근데 이제 시율 통과하는데 의외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방을 조금 더 열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앞에서 이제 방금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5천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는 게 좀 거기에 조금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쪽으로도 사실 로봇 섹터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로봇으로만 끝난 게 아니고요. 2차 전지 갔다가 오늘 또 LG전자가 가는 걸 보니까 야, 이 수급이 이렇게 센가라는 것들이 또 이제 보여지는 게 정말 갈 재료들이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좋게 생각을 하시고 더 상방을 조금 베팅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좀 시장의 질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살펴볼 섹터 첫 번째 섹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후반에 삼성전자 HBM4 세계 최초 양산 출하 소식이 나오긴 했는데 그 전부터도 반도체주들 오늘 장중 내내 강했습니다. 반도체주가 어나더 레벨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반도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크론 이슈부터 먼저 좀 짚어볼까요? 매니저님, 요 마이크론 공급망 제외 이슈 그걸 좀 반박하는 게 나왔는데도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장 초반부터 계속 강했잖아요. 그 이유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사실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원래 같으면 이제 3사 중에는 가장 이제 기술력이 조금 아래 있었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가장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 마이크론 자체가 지금 이 명단에 이제 포함됐다라는 게 사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그렇게 큰 타격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사실 이 로직 다이라는 기술 자체가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파운드리를 바탕으로 한 HBM4에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있어서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더 각광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마이크론은 어떻든 간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뭔가 크랙을 주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 오늘 지금 마감 집계 보니까 외국인 2조 3천억 원, 1조 9천억에서 네. 1시간 만에 4천억에서 5천억을 더 샀습니다. 이게 길건 대표님 다행히게 세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아닌 것 같아요. 더 기폭제가 될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성도 있고요. 요즘에 막 이제 그런 뉴스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올해랑 내년에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가 글로벌 탑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삼성전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 SK 하이닉스까지도 이제 조금 번지는 거고요. 사실 불과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사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우려감도 살짝은 있었습니다. 어떤 우려감이었냐면 첫 번째는 이제 마이크론이 또 여기서 이제 점유율을 늘린다라고 하면 뭐 실적 조금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가 1번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서 사실은 많이 안 좋았어요. 가이던스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었는데 왜 안 좋게 나왔냐? 그래, 우리 열심히 투자하고 있고 잘 방향성은 좋은데 너무 비싸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비싸게 사는 게 사실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이득인데 경쟁자가 생기면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3강일 때랑 2강일 때랑 다르거든요. 근데 마이크론이 노이즈가 생기니까 야 이거 2강으로 굳어질 수도 있겠는데 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조금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앞에서 또 연구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 HBM4로 넘어갈 때 더 가혹해졌습니다. 네, 어느 정도 가혹해졌느냐? 당연히 이게 적층이 더 많이 되는 거고요. 전력 효율은 더 좋아야 돼요. 근데 여기 속도까지 좋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앞에서도 이제 잠깐 저희가 뭐 SK 하이닉스가 최고 속도 경신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지만 HBM4 관련해서 지금 엔비디아에서 딱 제시를 한 게 최소 11GB 정도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올렸어요 기존보다. 맞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거죠. 안 그래도 조금 기술력으로는 좀 뒤처지고 있었는데 이거 쫓아가기 사실은 굉장히 바쁠 거고요. 네. 그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여기서 사실 더 드라이브를 걸어서 더 속도를 더 빠르게 하고 전력 효율을 더 좋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마이크로는 조금 늦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고 네. 또 앞에서 이제 2강 체제로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비싸도요 삽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번에 사실 SK하이닉스 그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저 영업이익률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그러면 1분기, 2분기도 이어질 수 있겠네라는 걸로 이제 조금 연관이 되면서 당분간은 수급은 충분히 더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포로 넘어가면서 더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턴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항상 TSMC와 조금 비교가 됐죠. 네. 야, 맨날 너 위탁 생산 가지고 온다는데 파운드리 가지고 온다는데 이렇게 못 가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포로 넘어가면서 사실은 SK 하이닉스 거 반도체 받아다가 또 TSMC 주고 그럼 또 줄 서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한 번에 해결하는 게 삼성전자한테 야, 우리 좀 맞춤으로 ASIC 해갖고 아예 만들어줘라고 하면 끝나요. 네, 그래서 아마 올해 진짜 삼성전자 아마 지금 계속 뭐 글로벌 리서치도 그렇고 국내 증권사들도 그렇고 계속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이축은수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계속 올라가요. 네. 야, 정말 20만 원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는 나쁠 게 없고 수급도 괜찮으니까 상방은 더 열어놔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HBM4에서 점유율은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저희 뭐 주 초반 지난주까지만 네. 해도 SK하이닉스 대 삼성전자 2파전일 때는 7대3 뭐 이런 네, 이야기들 맞아요. 나왔었잖아요. 네. 우선은 엔비디아 향으로 볼 때는 7대3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포로 넘어가면서 엔비디아의 독식은 조금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TPU 얘기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뭐 TPU도 마찬가지고 결론은 이제 A식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넘어갈 때 3E까지는 어쩔 수 없었고요. 근데 이제 3 때부터 사실은 나머지 빅테크 기업들도 이제 본인들 맞춤형으로 성능은 굉장히 떨어지지만 그때부터 준비를 조금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에 이것도 조금 설계하는 뭐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쌓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가 딱 나왔을 때 이게 딱 맞춤형이 딱 떨어지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에이직 쪽으로 넘어가고 턴키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간다라고 하면 이쪽에서는 사실은 완전 역전이 들어갑니다. 삼성전자가 훨씬 더 많이 점유율상으로는 거의 반대로 7대3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항상 HBM에서 빠져있던 애가 갑자기 쫙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점유율보다는 그리고 엔비디아 향보다는 포는 다른 쪽을 많이 보시는 게 좋아요. 냉정하게 따지면 네. 삼성전자가 이제 새로운 뉴 HBM이 나오면은 점유율 사실 0에서 시작을 했단 맞아요. 말이죠. 근데 지금 이거를 최소 20%는 확보하고 들어간다라는 게 예전 삼성전자, 지금 삼성전자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맞아요. 평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영 매니저님,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습니다. 자, 6.44%, 하이닉스가 3%밖에 안 오를 때 2배 가까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더라는 거는 이 HBM에 주요했을까요? 혹은 오늘 키움 증권 자료 보니까 파운드리 가동률 상승을 높게 평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좀 혼합돼서 믹스돼서 오늘 좀 상승분을 만들었다고 보시나요? 오늘 같은 상승 같은 경우는 물론 HBM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존재하고 있지만 결국 파운드리 쪽에 있는 부활이 조금 기대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TSMC 자체가 지금 독점을 하고 있는 이 파운드리 시장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 병목 현상이 굉장히 계속 일어나는 점들이 지금 굉장히 빅테크 쪽에 있는 부분의 어떤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애플이나 엔비디아가 지금 선주문으로 지금 TSMC가 26년까지의 물량이 완판되어 있는데 결국 이러한 공급망 병목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으로 좀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사실 그 엑시노스 2700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가치를 보게 되면 결국 이게 정말 기술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입증이 가능하면 차후에 이제 에이식 칩 관련해서 이제 파운드리 공정들이 계속적으로 맡겨질 것 같고요. 그 점유율조차도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점들이 예.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뭐 구글이나 메타 지금 각자만의 AI 기기를 만들고 있는데 그런 점들에 있어서 이 파운드리 쪽에 삼성 물량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 두 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볼게요. 지금 디램 가격 너무 좋죠. 삼성전자가 지금 그 수에 다 갖고 가고 있습니다. HBM4도 이제 출하를 시작합니다. 파운드리도 가동률이 올라갑니다. 이 세 개가 지금 다 좋죠. 쫙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 제일 높이 올린 목표가가 미래에셋증권에서 24만 7천 원이네요. 시원하게 가지 않을까요?
이 목표가 어느 정도로 두 분 보실까 궁금합니다. 삼성전자. 이 세 개가 이제 쫙 컴비네이션으로 올라간다면. 또 이렇게 몰아간다고. 또 갑자기.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이거 아닐까요? 더 그냥 과감하게 그러면 더 높게 지르겠습니다. 25만 원. 야. 네. 올해 안에. 올해 안에. 올해 안에. 올해 안에. 네. 오, 이거 딱 걸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 저희가 항상 최신형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최신형만 팔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최신형이라고 따지면 HBM4가 이제 주도고요. 이제 3E가 다음인 거잖아요. 네. 하지만 3도 팔립니다. 아우, 너무 잘 팔리죠. 네, 항상 그 세 가지 정도의 세대가 그 같이 팔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3E에서는 사실은 거의 삼성전자는 없었어요. 네. 근데 3만 가지고도 이제 실적이 조금씩 잡혔던 거였는데 이번에는요. 4가 되면서 이제 나머지 걸 세 개를 다 팔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당연히 업사이드 높게 잡으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DDR, D램에서 저희가 가격이 조금 안정되고 많이 오르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냐? 삼성전자랑 예. SK하이닉스가 우리 이제 DDR4 생산 이제 안 할게 이거였어요. 맞아요. 근데 왜 그랬냐면 6를 주력으로 해서 이제 다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이전 두 세대 거를 생산 라인을 굳이 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얘기했던 것처럼 세 개 세대가 항상 같이 팔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4 기존의 재고를 들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이게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비싸게 팔았고요. 그 다음에 5랑 6로 넘어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그러면 이게 또 중국이 못하니까 중국이 항상 끼어들면 뭐가 짜증나냐면 수요는 따라와도 공급을 얘네들이 올려버리니까 그쵸. 그게 제일 열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올해 뭐 5, 6 얘기는 하고 있지만 공급량이 중국이 그렇게 많이 쏟아낼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 이거 4의 우선 가격 하방 잡혀 있죠. 5, 6도 괜찮을 거예요. 그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방금 전에 또 했던 것처럼 파운드리까지 또 있으니까 맞아요. 25만 원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25만 원. 네. FR 자산관리. 갑자기 그러지 마요. 네. 자, 그러면 유진투자증권 서울 WM 센터도 가봐야겠죠. 매니저님, 저희 방송에 임소정 같이 이제 유진투자증권의 예, 예. 임소정 연구원은 저희 방송에 출연도 했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 좀 되긴 했습니다. 곧 리포트도 내셔야 될 것 같은데 1월 30일에 내신 게 21만 원이네요. 네. 21만 원 밖에 안 되네요. 일단은 저도 이게 고객분들이 굉장히 삼성전자를 많이 들고 계셔가지고 네. 항상 이 질문이 요새 많이 받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3개월 동안 지금 상승률 자체가 지금 70%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도 조금은 지금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 예. 그래서 한 20만 원 정도로 저는 일단은 예측을 하는 이유는 지금 사실 PER 자체가 물론 PER을 따질 명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한 39배 정도 되고 그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37배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나스닥 수준과 비슷한 지금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여기서 더 필요한 게 결국 더 성장성이 나와야 되기 네. 때문에 그래서 한 20만 원 정도로 그쵸. 일단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아니, 보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봐도 20만 원입니다.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 10% 더 넘게 올라갈 포인트는 있을 것 같습니다. 20만 원이 돼야 25만 원도 맞습니다. 뭐 가는 거 아니, 아니겠습니까? 너무 보수적으로 가신 거 아니에요? 방금 전에? 아, 또 하우스뷰가 있잖아요. 그렇지. 예. 맞춰줘야지. 대표안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이상. 대표님은 지르면 되잖아요. 난또 마음대로 대표님은 지를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자, 보수적 관점과 시원한 관점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근데 오늘 한미반도체는 이건 좀 다뤄봐야 될 것 네네네. 같아가지고 길건우 대표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한미반도체 네. 뭐 신제품도 좀 나오고 있고 오늘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 뭐 여기가 지금 메모리 3사 모두 납품하는 걸로 가정을 하고 이 주식을 봐야 됩니까? 우선은 맞는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작년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갈 때 경쟁자가 나타나긴 했습니다. 하나 비전. 이제 기존 TC본더 시장에서 한미반도체가 독식하던 체제를 이제 나눠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나왔고 SK하이닉스 공시에서도 사실 나왔죠. 네. 둘 다 발주를 넣었으니까. 그래서 조금 시장에서는 한미반도체를 좀 평가절하했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경쟁자 생겼으니까 네. 안 좋을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이제 실적을 자꾸 확인을 해보니까 셋 다 납품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서 3에서 3 넘어갈 때 사실은 시장이 조금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 개발을 해서 그때는 했기만 했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많이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3, 2 막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거의 4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4로 굉장히 빨리 넘어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이제 3 때부터 아마 TC본더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는데
이거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현재 기준으로 보면 지금 70%가 넘을 거예요. TC본더 시장 점유율이 한 71%가 조금 넘거든요. 전 세계잖아요. 전 세계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메모리 3사가 다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머지에서 그래서 경쟁자 생겼잖아 할 수 있는 게 확 눌러버릴 수 있는 게 결론은 제일 먼저 했으니까 그 다음 스텝도 제일 빠른 겁니다. 지금 5, 6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요즘에 그냥 포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HBM이 아니라 HBF. F도 낸드 플래시 좀 네, 뭐 아예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네. 그러면 이쪽에서도 사실 한미반도체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빨리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역시나. 네, 그래서 한동안은 조금 잘 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5, 6 저희가 그냥 뭐 다음은 이렇게 갑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적상 네. 볼 때 지금 마이크론이 사실 점유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는 걸 보더라도. 근데 전반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마이크론을 자꾸 밀어주기는 해야 돼요. 네. 그럼요. 계속 밀어줘야 돼요. 어쩔 그래서 수 자국 없습니다. 생산량이 있는 거니까. 네, 늘려야 되니까. 그러면 TC 본더는 아마 판매량이 올해까지는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내년, 내후년은 그때에 대해서 이제 숫자를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러면 현재의 문제는 없다. 네, 라는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한미 반도체를 얘기하면 하나 비전도 같이 좀 생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매니저님 오늘 한미 반도체랑 하나 비전이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하나 비전도 뭐 지금 실적 급증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 비전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이거 조금만 보태서 제가 궁금한 거는 키움에서 하이닉스가 TC본더 120대 하나비전 거를 구매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물리적으로 120대가 못 들어갈 거라는 이야기도 같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확실히 앞에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시장 점유율 자체를 무시하기는 좀 어렵다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한미 반도체가 기존에 가져왔던 어떤 레퍼런스로 지금 가져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비전 같은 경우는 그런 이 병목 현상을 좀 해결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SK 하이닉스의 지금 물량을 받고는 있지만 그런 점들에 있어서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물건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은 계속적으로 저도 들고 있는 편이고요. 다만 최근에 아무래도 좀 급락이 나왔다가 오늘 장이 반도체 위주로 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수혜는 받지만 결국 그 물건이 납품이 정확히 되느냐에 따라서 이 실적도 인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TC본더 현재 강자는 한미반도체입니다. 일단 하나비전도 실적이 얼만큼 확정치로 나오는지 그리고 몇 대를 팔았는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실적으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자, 자동차, 2차 전지, 로봇. 이 세 섹터가 하나로 물릴 수가 있다. 좀 오늘 이 시장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장에서 오늘 가장 큰 이슈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로봇 배터리 공급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길건 대표님 저희 방송 매주 하시면서 아시잖아요. 네.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 들어가는 양하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양의 차이는 캐파 차이는 너무 크기 때문에 전체로 보면. 이게 큰 호재가 될까라는 의문도 우리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었는데 네. 오늘 그래서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렇던데 우리가 이걸 막 호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시장은 사실은 요즘에 이제 저희들도 생각을 하는 거는 야 이렇게 빨리 뭔가가 많이 바뀔 수 있어? 그러니까 의문점을 저희가 항상 물음표를 달잖아요. 근데 이제 그 물음표에 오래 물려 있으면 사실은 시장에서는 주가가 많이 조정이 당하는 거고요. 네.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빨리 전환이 되면은 사실은 주가는 더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저희가 딱 3주 전에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 전체에서 볼 때 여전히 전기차가 제일 높고 맞아요. 그다음에 ESS고 로봇 관련해서는 실질 상용화 되더라도 퍼센트 굉장히 미미할 거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우리가 언제 또 비슷한 내용을 얘기를 했냐면 챗 GPT 처음 나올 때 SK 하이닉스 주가 평가할 때 그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거 네.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HBM 전체 매출 기반했을 때 1%도 안 돼요. 이 얘기했거든요. 야, 진짜 아무도 모르는 얘기. 아무도 모르고 근데 네. 그때는 그랬어요. 어. 네, 근데 그때부터 정말 많은 데서 쓰기 시작하니까 쭉쭉쭉 간 거죠. 그땐 그랬지. 네, 그땐 그랬죠. 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제 저는 오늘 긍정회로입니다. 긍정회로를 이제 좋아요. 바꿔서 아까 25만 원 질렀으니까 비슷하게 가야 돼요. 네, 그거를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최근에 현대차가요 웨이모의 로봇 택시들 맞아 어제.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매출로 바꾸면 적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이제 2차 전지도 또 들어가겠지만 야 이마만큼 자율주행이 괜찮아져라는 게 저는 사실은 시발은 또 로봇에서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기술도 좋아졌고 성능도 좋아지고 통신도 괜찮아지니까 자율주행도 이제 괜찮아. 이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로봇을 뽑습니다. 네, 왜냐하면 현대차도 지금 딱 테슬라 따라가요.
기존에 이제 전기차에 대한 캐즘 구간을 뚫는 거는 쉽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생산량을 늘리고 점유율을 가져온다는 전략보다는 차라리 기존의 라인을 빨리 바꿔버리자. 네.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원래 옵티머스 처음 나올 때가 대당 가격이 2억 가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틀라스랑 지금 딱 똑같아요. 근데 지금 예상치 이제 새로 지금 막 대량 생산하니까 2천만 원대 얘기합니다. 그러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한 1년 반 정도 지금 늦게 따라가는 거니까 이거 따라잡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생산해야 돼요. 네. 그리고 굳이 라인 멈춰놓고 딴 거 할 바에 빨리 아틀란스 해버리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현재 로봇 배터리에 들어가는 건 적지만 성장률로 따지면 완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주가라는 게 성장률 얘기할 때 굉장히 애매하긴 합니다. 왜 숫자가 정확하게 찍히는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거 판단은 사실은 그 이후의 문제일 것 같고요. 하지만 로봇 시장 늘어나는 거 맞고요. 여기에 배터리가 들어가는 속도가 의외로 굉장히 빨라질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가 있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뭐 어느 정도 평가는 좀 후하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LG엔솔이 사실 옵티머스에 2차 전지가 들어가죠. 네, 원통형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근데 원래 이번에 아틀라스 얘기할 때 유력한 거는 삼성 SDI를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LG엔솔이 또 해요. 그러면 글로벌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제일 잘하는 그 두 대를 우리나라 배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중국 외에 아마 다른 나라들도 또 완성차 기업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로봇에 대해서 계속 더 드라이브를 걸 거예요. 그럼 어느 나라 배터리를 가져다 쓰겠냐 이겁니다. 네, 그러면 평가를 조금 다시 해야 되는 구간에 들어가지 포인트.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네. 2차 전지 뭐 로봇 붙고 하니까 긍정적인 건 알겠는데 원론적으로 한 번은 점검해 봐야 되는 게 지금 유동성 장세니까 그 부분으로 좀 올라가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 매니저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국내에 있는 배터리 업체들이 지금 가장 잘하는 게 리튬 이온 쪽이긴 한데 결국 리튬 이온 자체가 굉장히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로봇에 진입이 되려면 결국 그것보다 더 가벼운 배터리가 나와야 된다라는 게 지금 어떤 중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그렇게 되면 이 지금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 이제 관련 업계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까지도 이게 좀 쉽사리 이렇게 빨리 개발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로봇 쪽은 이미 연초에 그냥 유동성 힘으로 저도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결국 지금 뭐 아틀라스나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도 뭐 연간 3만 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3만 대를 과연 양산할 수 있을까? 만약 양산을 못했을 때 그 기대감이 부러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이 로봇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 과연 이게 그렇게 쉽사리 이렇게 또 도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우려도 있어서 사실 2차 전지 쪽에서 이 로봇 쪽의 배터리를 받는 거는 조금 시기상조다라는 좀 의견도 있습니다. 네, 양쪽 관점 다 일단 중요하죠. 근데 오늘 시장 되게 특이했던 건 자동차 부품주들도 몇 개 움직였는데, 야 화신 간만에. 그 부품주의 대표주죠. 네. 화신이 오늘 엄청 튀어 올라갔습니다. 자동적으로 뭐 주식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화신이 올라갔다, SL도 찾아보실 거고, 만두도 찾아보죠. 찾아보고, 네. 서현이도 찾아봤을 거예요. 근데 화신만 올라갔습니다. 이 특이점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그냥 순서대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굳이 이제 화신만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아마 SL이랑 다른 애들도 사실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 같고요. 왜냐면 네. 이제 기존에 현대차 못 갈 때 다 못 갔던 애들이에요. 맞아요. 다 못 갔어요. 뭐 심지어 미국에 공장 지어도 못 갔어요. 네, 왜 그러냐? 결론은 차 안 팔리잖아 이거였는데 앞에서 저희가 잠깐 웨이모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자율주행 차가 올해부터는 전쟁일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레벨 4에 거의 근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도 3 플러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마 웨이모 거를 위탁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굉장히 빨리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테슬라가 너무 독주를 하는 체제로 가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여기 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우리 먹거리 또 하나 또 가져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플랫폼 제공업자로 나서 버렸잖아요. 그러면 다른 완성차 업체들 그래 니네 다 이거 따라가려면 굉장히 오래 걸릴 건데 그냥 우리 플랫폼 쓰면 굉장히 빨리 갈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던졌습니다. 그러면 많은 회사들이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걸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글의 웨이모를 사실 가져오다 보니까 현대차가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아예 그쪽으로 아예 타겟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래 반도체에만 파운드리가 있는 게 아니라 야 자율주행차 파운드리 우리 할 수 있어. 왜냐면
벤츠랑 뭐 현대차랑 뭐 누가 더 자율주행 기술이 더 좋냐라는 얘기가 사실은 비일비재합니다. 누가 더 이긴다라는 거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다 타보면 현대차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오, 그래요. 네, 조금 더 나아요. 벤츠는 왜냐면 안 타봐가지고 제가. 아 그래 그럼 다음 나중에 네, 타보면 살면서, 네, 저랑 또 나중에 피드백 하는 걸로. 네,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것도 있습니다. 부품 가격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다 보면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 부품 가격입니다. 근데 이제 벤츠의 부품 가격과 현대 부품 가격을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현대가 조금 더 유리해요. 그럼 같은 가격이고 성능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우위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맡길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 현대차는 데이터가 더 쌓입니다. 테슬라 다음으로 이 데이터를 방대하게 하면요, 당연히 자율주행 속도는 빨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면 현대차의 부품 벤더사들은 매출 늘어나겠네. 이게 오늘 시장에서 딱 시발점이 된 것 같고요. 예. 화신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조금 더 퍼질 것 같습니다. SL도 서현이와도 네.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 우리가 늘 세트 메뉴라고 생각했던 그쪽으로도 좀 차례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걸로 정리를 해보고요. 자, 그러면 다음 섹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환매가 돌고 돌아도 지금 차례가 올 생각이 없는 곳은 이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게임과 엔터주, 이쪽은 전략을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게임 먼저 좀 체크를 해볼까요? 주요 게임사들이 실적 발표는 완료가 됐는데 예상보다 실적 자체는 좋았던 것 같아요.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게임주 자체가 사실 뭐 NC소프트도 작년 영업이익이 거의 뭐 161억 원 정도 나와서 좀 이익이 흑자로 좀 전환되는 모습들이 그래도 좀 이제 뭔가 시장이 좀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은 아닐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지금 유동성 자체의 전체적인 파일을 보게 되면 이 게임주까지도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점들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영업 손실로 좀 전환되는 모습들이 이런 게임주 업황을 조금 저해하는 모습들이 확인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는 있습니다. 네, 그나마 이제 게임주에 어느 정도 이제 전환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 그 코스닥 시장에 대한 이 관심도라고 저는 보게 되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코스닥 시장을 좀 챙겨라라는 점들에 있어서 계속 그 순환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유동성은 들어갈 수는 있지만 사실 지금 당장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은 있습니다. 아니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하면 해도 게임주에 관심이 안 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이제 결국에는 실적 베이스에 있는 높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에 그러니까 코스닥인데도 한해서 그나마 실적이 맞습니다. 그나마 실적이 그런 식으로 지금 봐야 될 것 같고 게임주 자체에 온풍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조금 지금 시기상조다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게임주 실적 얘기하면 신작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확실히 신작이 없었던 카카오 게임즈나 펄어비스는 적자가 좀 지속되는 모습이었거든요. 대표님, 네. 요 게임주들 이미 표정에서부터 게임주는 이야기하고 너무 싶지 티났나요? 않은데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이게 제가 지금 대부분의 주식 투자를 하는 개인들의 표정을 대변한 겁니다. 다시 보여주세요. 화면으로 안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냥 야 게임주 좋아라고 하잖아요. 게임 좋지 않아요? 왜 지금 나한테 그 얘기를 하지? 이런 표정이에요. 요즘에.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야 게임주보다 야 반도체 지금 이렇게 너무 잘 나가는데. 네, 그다음에 방산 잘 나가고요. 로봇 잘 반도체 사, 나가고요. 뭐해. 또 그럼 옆에서 바로 얘기하는 거야. 야 그거 사지 말고 삼성전자 사 20만 원 간대. 어제 25만 원도 누가 얘기하더라.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완전 기존 대비해서 빵 터져야 되는데 네. 그걸 나오기는 쉽지 않은 구간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게임주가 그 전에 그 항상 드라이브가 살짝 수급이 들어오는 구간들은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중국에서 파노 획득했다. 네, 중국에서 이제 뭐 우리나라 조금 많이 한다. 근데 게임은 최근에 딱 2년 정도 뉴스 싹 훑어보십시오. 거의 없습니다. 네, 수급이 크게 들어올 만한 게 그나마 비트코인 좋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잠깐 그래 그러면 이 코인을 게임사들이 사실은 이제 그거를 정말 코인화 시키기 제일 좋은 기업들이잖아요. 네. 근데 요건 좀 어려운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당분간은 수급이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주도주들이 조금 쉬는 구간이 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아까 시작할 때부터 쭉 얘기했지만 많은 섹터들이 쉴 구간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한동안은 조금 아까 제 딱 표정처럼 네, 맞아요. 주변에 얘기를 하더라도 CR도 안 먹힐 거예요. 네. 아니 요새 조금 비관적인 걸로는 AI가 뭐 지금 뭐 여러 개를 대체한다라 부동산 맞아요. 뭐 변호사도 다 대체하는데
AI가 게임을 대체할 거라는 뷰도 지금 솔창게 나오고 있거든요. 게임도 사실 그런 흐름을 좀 받고 있다고 보시나요, 매니저님? 아무래도 뭐 구글에 최근에 나온 오픈지니 그러니까요. 모델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게임의 산업의 일부분은 지금 전환이 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사실 게임 산업 자체가 바뀐다라고는 어렵고요. 사실 게임 내에서도 뭐 디자인을 만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AI가 도입이 되면 오히려 그런 점에 있어서 효율성이 좀 증대가 되고 뭐 비용 절감이 되게 되면 그러면 좀 게임주에 대한 실적이 또 개선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게임주도 그러니까 이런 AI 위기도 있지만 이거를 지금 다 뒤엎을 만한 그 혁명적인 게임이 하나 또 새로 나오는 게 이쪽 산업이 다시 살아나는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임보다는 덜 소외됐습니다. 길건우 대표님. 네. 엔터는요. 네. 이런 유동성 시장에서 갈만도 하거든요. 네. 수급이 네. 안 오더라고요, 잘. 근데 원래 엔터 투자 잘하시는 분들은요, 그 시기별로 투자하십니다. 네. 엔터 쪽은 계속 들고 있는 주가 사실은 아니에요. 네, 성수기, 비수기 네, 나눠서. 명확해요. 네, 그리고 수급이 올만한 자리랑 이때는 딱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제 대형 아티스트가 복귀할 때입니다. 네, 또는 앞에서 파노 얘기했을 때처럼 중국 쪽에서 좋은 얘기 나올 때.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그럼 이게 먹힐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거꾸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 얘기를 한번 해본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았죠. 네, 4분기 실적. 맞아요. 네, 의외로 항상 4분기 실적이 괜찮은데 별로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재료는 사실은 이제 1분기에다가 써먹을 재료는 아니고요. 버려야 돼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대형 아티스트 복귀입니다. 지금 딱 나오는 저 친구들이 BTS 아닙니까? 네. 네, 옵니다. 저 친구들이라니요. 영웅들이죠. 영웅.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저 분들이 오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대형 아티스트가 복귀를 하면 그 기업만 잘 가지는 않고요. 다른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엔터사들도 그 시기에 얼추 맞춰서 대형 아티스트를 복귀를 같이 시켜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콘서트 실적과 앨범 판매 실적과 뭐 굿즈나 요즘엔 굿즈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이런 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조금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나쁘지 않고요.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열어두셔도 될 것 같아요. 이유인즉슨 사실 올해 초반이었죠. 드림 콘서트 할 때 작년 말이었나요? 드림 콘서트 홍콩에서 할 때 이거 중국에서 생중계 사실 안 하거든요. 예. 네, 한한령 이후로. 근데 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렇군요. 네. 그리고 요새 또 저는 하나를 또 좋게 보는 게 요새 일본을 자꾸 중국이 때려요. 사이 안 좋아요, 둘이. 사이 많이 안 좋아요. 네. 그럼 저희는 좋아해도 됩니다. 우선 여행주들 굉장히 요새 잘 가고 있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엔터 쪽도 당연히 기대감을 여기서 끌고 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장주가 또 마지막으로 잘 가야 되는데 하이브죠. 네, 미니진 일심 패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가장 무서운 거는 불확실성이거든요. 근데 1심이 나왔으니까 확실한 걸로 바뀐 거예요. 야, 그냥 255억 줘. 이게 끝난 겁니다. 그러면 2심 항소 진행하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또 걸릴 건데 그러면 이 구간 동안에 한 6개월 정도는 이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패소됐는데 그럼 갈까? 이게 아니라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그리고 앞으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남았다. 그럼 이 6개월 이상의 시간 동안에는 앞으로 기대감이 훨씬 더 크다. 그러면 수급은 조금 더 몰릴 수 있는 구간이다. 성수기도 껴있고. 네,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이제는 손이 조금 가실 겁니다. 이제는. 게임보다는 엔터주는 그래도 네. 좀 접근 네.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건데 매니저님 시각도 궁금해요. 게임주 지금 네. 엔터주 불확실성도 털어냈고 어떻게 보세요? 저도 고객분들한테 게임주를 사기보다는 엔터주를 사라고 더 권고를 드리고 있고요. 이게 그러니까 네. 게임 살 바에는 엔터 사세요가 아니고 엔터 사도 괜찮아요. 엔터 요 자체를. 뉘앙스 차이죠. 그러면 엔터주도 지금 정도는 괜찮다고 저는 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네. 그러냐면 워낙 지금 반도체나 이런 인프라 쪽으로만 너무 지금 수급이 몰려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배분 차원에서는 엔터주 쪽으로 조금 전환시키는 게 필요하고요. 아무래도 3월에 이제 BTS 컴백에 따른 여러 이제 호황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런 점들도 충분히 이제 BTS 완전체 컴백에 따라서 실적이 개선되게 되면 충분히 지금 정도의 밸류에이션은 납득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게임과 엔터. 일단 뭐 정리해보자면 엔터는 그 시기, 그 타이밍이 좀 하나둘씩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오늘 마지막 주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 저희가 한 3일 연속으로 좀 요새 내수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보다 높은 수익률.
뭐 물가가 올라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내수 쪽의 수익 그리고 저희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웰스 이펙트 작년에 시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게 고스란히 이제 내수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명품 같은 소비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길건우 대표님, 여기가 단기 슈팅은 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근데 설 연휴 지나면은 또 연속성 있게 갈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항상 시장에서 보면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가 공존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가 나쁘지는 않는데 손은 안 가는 것 같아요. 이유인즉슨 긴 흐름으로 조금 가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저는 사실 이게 긴 흐름으로 가기는 조금 애매한 게 그럼 물가 오르면 그래도 돈 버는 건 얘네들 아니에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물가가 오르면 얘네들이 사오는 기존 가격도 오릅니다. 예. 네, 그래서 정확하게 마진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숫자를 보는 건 쉽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백화점주 보시면은 이미 조금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어요. 진짜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손이 더 갈 거냐 말 거냐를 이제 고민하는 구간인 것 같은데 쉽지 않다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견해이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거를 안 봐야 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좀 그건 아닌 게 지금 자막 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새벽 배송? 네, 새벽 배송 허용 기대감. 그러니까 딴 데서 뭔가가 자꾸 또 이게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이제 쿠팡 많이 때리니까 네. 반사수에 사실은 그쵸. 기대감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플러스 알파로 야 새벽 배송 다 또 오케이 해주면 그 뭐 기존에 없던 것이 또 플러스 알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의 대부분 반영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딱 요 구간에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넘어가는 구간이 조정입니다. 네, 그러면 가격 조정과 시간 조정, 기간 조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요거는 100% 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넣기에는 조금 애매한 구간이다. 차라리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상방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좋아요. 한번 보시고요. 네. 신규 분들은 차라리 딴 데 보시는 게 네, 나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이 체감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네네. 요새 반도체 좋대 해서 지금 반도체 사는 거랑 요새 유통 좋대 해서 지금 유통 사는 거랑은 느낌이 좀 달라요. 다르죠. 맞아요. 그럼 좀 반대로 매니저님, 이 내수주가 강할 때는 전통적으로 원화가 강세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내수주 강하잖아요. 원화가 강하진 않습니다. 지금 약세 위치에 비교적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길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유통주의 흐름을? 내수주의 흐름들? 원화가 강세됨에 따라서 물론 실적 그 수혜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네. 지금 사실 내수주가 올랐던 어떤 근반에 있어서는 결국 저평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조금 너무 낮았다, 주가가 낮았다라는 점에서 지금 매수가 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 최근 보게 되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굉장히 이제 매도를 하고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이런 소비주 위주로 조금 이게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근데 그런 점들은 사실 이미 실적적으로나 아마 밸류션적으로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오르게 되면 이제 지금은 이제 기간 조정을 좀 겪어야 될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아모레퍼시픽도 올라가고 정말 저평가돼 있었던 우리가 좀 주목하지 않았던 종목들 올라갔었는데 혹시 지금 남아 있는 거 없을까요? 저희가 못 저는 챙겼던 거. 사실 뷰티 쪽을 조금 더 저는 긍정적으로 화장품? 보는데 그래서 결국 뷰티라고 하면 APR 얘기밖에 할 수가 없고요. 사실 APR은 뭐 여러 분들과 이제 얘기를 해봐도 사실 너무 지금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항상 소스는 좋지만 실적도 나오지만 계속 눌리는 점들이 지금 정도면 충분히 계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길건우 대표님은 아까 뭐 네. 그렇게 손이 가진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가 지금 뭐 백화점, 호텔 카지노 지금 너무 좋고 네. 따라간 유통, 화장품 정도 볼 수 있잖아요. 네. 여기도 한번 건드려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관광과 안간. 카지노는 조금 올라갔고요. 그러면 이제 살짝 이제 부담은 돼요. 그쵸. 근데 이제 자리는 저도 사실은 계속 보고는 있어요. 여기 조금 더 하면은 그래도 들어갈 자리가 있겠는데라고 보고는 있는데 화장품과 미용 쪽은 사실은 요즘에 정말 많이 빠졌어요. 실적이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너무 못 가거든요. 근데 제가 방금 그랬잖아요. 실적이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항상 다시 돌아올 때 실적 체크는 무조건 합니다. 빈집에 들어오더라도. 그러면 굉장히 세게 갈 수 있는 구간에 들어있는 게 사실은 화장품 관련 주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앞에서 유통주 관련된 거나 내수주 관련될 때 사실 저는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여기에도 저는 플러스 알파 됐다고 봐요. 네. 이번에 이제 뭐 연휴 때 뭐 일본 여행 갔던 거 다 취소하고 이제 한국으로 온다라고 하니까 가장 먼저 받았던 게 사실은 카지노주가 받았고요. 그다음 받았던 게 이제 호텔 관련주들.
그다음에 이제 정말 이제 투어 관련주들, 그다음 받은 게 이제 유통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다음 타자 뭐냐? 화장품 남았죠. 네, 오늘도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건이 이제 기존에 너무 못 가다가 야 이제 미국향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라는 걸 조금 보여준 것처럼 화장품 관련주들이 실적만 괜찮다라고 하면 이 안에서는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 앞에서 이제 뭐 다시 또 얘기하자면 게임 손 안 가고요. 네, 엔터 조금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고 그다음에 이제 카지노나 이런 거는 이미 올라 있고 유통은 부담스럽고 그럼 화장품. 오늘 주제를 다 정리해 주시네요. 네, 마무리하시죠. 반도체 너무 좋고. 네. 네, 끝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증시 인사이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혁 매니저, 길건우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애프터마켓 브리핑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대형주 중심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부터 NXT에서 거래되는 종목들이 650개로 축소되며 거래량 상위 50개 종목들은 제외됐는데 현재 애프터마켓 분위기는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시가총액 순위권 종목들부터 보겠습니다. 간밤 마이크론이 급등했는데 경쟁사인 국내 반도체주들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장 마감 직전에 HBM4 출하를 세계 최초로 시작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이제 20만 원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재가는 17만 9,100원이고요. 6.73%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정규장보다 조금 올라갔습니다. 현재 89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 3.49% 오름세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제 50만 원 선 회복했는데 오늘은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애프터마켓에서 50만 원 선 지켜내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는 50만 5천 원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 정규장 중에 개별적인 모멘텀이 나왔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현대차 아틀라스에 배터리를 공급해 오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현재 주가는 40만 6,500원에 육박합니다. 3.7%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승률 1위에서 5위 종목들 함께 보겠습니다. 우선 상승률 1위는 홈쇼핑 관련주인 태광산업입니다. 현재 23.84% 시원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또 2위 상승률은 아이센스입니다. 혈당 측정기 부문의 매출이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면서 어제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실적 모멘텀 작용되면서 현재 20%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는 23,050원입니다. 파미셀도 오늘 호실적 발표했죠. 20% 가깝게 올라가며 17,46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폰드그룹도 애프터마켓에서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호실적 발표 후 17.43% 상승 중입니다. 삼영무역도 상승률 5위에 위치해 있는데요. 현재 20만 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순위권에서 밀려났지만 현대 GF홀딩스 연일 강세입니다. 현대 홈쇼핑을 완전 자회사 전환한다고 밝힌 이후부터 지금도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넥슨게임즈도 장 마감 후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또 삼영무역 같은 경우는 4시에 급등했습니다. 자기 주식 18만 주를 처분한다는 소식에 NXT에서 크게 올랐습니다. 대신증권도 마찬가지로 자사주 1,535만 주를 단계적으로 소각한다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애프터마켓에서 크게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순위권 종목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하락률 1위는 SAMG 엔터입니다. 현재 10% 넘게 밀리면서 4만 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티니핑 효과로 호실적을 발표하며 급등 움직임 보였는데 오늘은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또 이마트도 새벽 배송 기대감으로 연일 오름세 보였는데 현재 하락률 3위입니다. 11만 7,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8.15% 내림세입니다.
후젤도 8% 넘게 빠지고 있고 TKG 휴캠스는 7.44% 밀리고 있습니다. 토모큐브도 7.14%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순위권에 없는 컴투스는 영업이익이 급감한다는 소식에 NXT에서 낙폭을 더 키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조금 전에 숲도 실적을 발표했죠. 발표 후 애프터마켓에서 급락세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 동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거래량 삼성전자가 가장 활발합니다. 현재 17만 9,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6.8%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18만 원 선을 목전에 뒀습니다. 파미셀 현재 17,360원에 거래되고 있고 앞서 현대 GF홀딩스도 13,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오늘 정규장 중에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구글과의 파트너십 기대감까지 받으며 거래량도 활발합니다. 현재 카카오 59,000원에 거래되고 있고 0.17%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프터마켓 흐름부터 특징주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밤 열리는 뉴욕 증시는 안자은 캐스터와 함께 대비해보시죠.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브리핑이었습니다. 굿뉴스 이즈 배드뉴스였습니다.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크게 높게 나오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후퇴하면서 3대 지수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마감 상황 보시면 다우 이제 5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0.13% 하락, 나스닥 0.16% 하락했고요. S&P 500은 소폭 약보가 마감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금리에 민감한 빅테크 기업들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특히 막대한 AI 투자를 위해 이 회사채를 발행하고 있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아마존, 메인마켓에서 2%가량 모두 빠졌습니다. 다만 애프터마켓에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며 강보한 마감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브로드컴, 애프터마켓에서 0.4% 빠졌는데요. 알파벳의 공격적인 회사채 발행과 TPU 칩 수요 증가에 따라 이 브로드컴도 매출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메인마켓에서는 0.68% 올랐습니다. 또 크게 빠졌던 월마트는 고용이 견조하게 나오자 소비 확대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 전환했는데요. 메인마켓에 이어 애프터마켓에서도 0.17% 강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간밤 공개된 고용지표 살펴보시죠. 이번 1월 고용보고서는 강하게 나왔습니다. 우선 비농업 부분 고용은 13만 명 증가해 12월 수치보다 급증했고요. 어제 전해드린 예상치도 2배 웃돌았습니다. 실업률은 4.3%로 12월치와 예상치를 모두 하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견조한 고용 흐름에 연준이 당분간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고용지표가 나온 뒤 본인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금리 인하를 압박했습니다. 다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됐으니 역대 최저금리를 받아야 된다고 말했는데요. 상황이 좋으니 금리를 낮춰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고용이 안 좋으면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하고 또 고용이 좋아도 좋은 대로 낮춰서 나쁠 게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번 주 발표될 CPI까지 지켜보시죠. 이어서 종목 리포트 살펴보시죠. 알파벳이 AI 설비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알파벳이 발행한 100년물 채권에 무려 95억 파운드 매수 주문이 몰리며 10배 수요를 기록했습니다. 발행 금리는 영국의 10년물 국채에 대비 1.2%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원래 제시된 1.5%포인트보다는 낮아졌습니다. 이 수요가 몰리면서 낙찰 금리가 하향된 건데요. 24시간 만에 약 320억 달러, 우리 돈 46조 원을 넘는 자금이 조달됐습니다. 또 기술 기업이 100년물을 발행한 건 1996년 IBM 이후 사실상 처음입니다. 100년물 채권은 상징성이 큽니다. 그만큼 자금 조달 능력이 뛰어나고 기업 신뢰도는 높다는 의미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만큼 장기간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또 오랜 기간 금리 변동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그래도 시장에서는 이 100년 뒤에나 원금을 돌려받는 초장기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알파벳의 재무 건전성과 AI 패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채권의 흥행은 다통화 전략도 한몫했습니다. 알파벳은 파운드와 100년물을 포함해 총 55억 파운드, 우리 돈 11조 원 규모의 파운드 채권을 총 5개 발행했고요. 여기에 스위스 프랑 3억 550만 프랑, 200억 달러 규모의 달러화 채권도 발행했습니다. 이렇게 다중통화로 발행하면 이 수급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고 여기에 조달 비용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 수익성과 생산성 개선 효과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등 주요 기술 기업들은 올해 최소 6,300억 달러를 설비 투자에 투자할 걸로 분석하는데요. 하지만 AI 투자 대비 단기 수익 창출은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에 재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부담을 반영하듯 알파벳의 주가 오늘 1.8%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주요 일정도 살펴볼까요? 오늘은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고 1월에 기존 주택 판매 30년물 장기 국채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적 발표로는 크록스와 코인베이스가 대기 중입니다. 지표와 기업 실적도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뉴욕 증시 전략이었습니다. 지금 시장은 빅테크들의 막대한 AI 투자 규모에 따라서 중요한 변곡점에 진입한 것 같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We have 100% faded the small cap trade. Our sense is that there was a lot of enthusiasm, premised on this idea that we're going to get this big reacceleration in the economy. But what people forget is that the small cap cohort is really, really low quality at this point. So, we think we're going to go back to a high quality large cap trade. That means, in fact, some of the Mag 7, right? I think we've seen some of that selling off or that dispersion trade a little bit overdone. So there's probably some of those guys that you can start picking. Some of the software trade is probably overdone. We're continuing to buy. We loved the sell-off in financials yesterday because financials is our #1 high conviction sector. 네, 뉴욕 증시도 순환매 관점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비농업 고용 지표 발표 이후에 이제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고용 지표에 대해 이제 둘러싼 의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김유미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또 다시 뵈니까 좋네요. 한 달 만인가요? 그 네, 정도 된 것 맞습니다. 네, 같아요. 12월 달에 뵀은 것 같은데. 네. 그 네. 사이에 CES도 다녀오시고. 아, 네. 네. 일단 간밤 뉴욕 증시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장 초반에는 조금의 오름세가 나타나다가 결국에 네. 약보합 마감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고용 지표가 잘 나오면서 사실 경기에 대한 어떤 우려가 완화된 측면에 좀 주목하다가 맞아요. 오히려 연준의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쉽지 않겠네. 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주가가 오르면서 약간 차익 실현의 빌미로 좀 작용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 뉴욕 증시는 사실 기술주 중심으로 왔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기술주가 예전만큼 이렇게 상승 탄력이 좀 강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뉴욕 증시에 조금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고용 지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앞서 브리핑 네. 통해서 뭐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지난달 고용 지표 자체는 잘 나왔어요. 근데 맞아요. 문제는 시간에 따라서 연례 그 벤치마크 수정이 너무 내려갔다라는 포인트가 맞아요.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네. 저도 아까 좋은 현재 그리고 무너진 과거 이렇게 좀 대립이 되는 부분 아닐까. 근데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그 부정적인 내러티브를 잠깐 제어해 준 지표다. 이번 1월 달은. 왜냐하면은 사실 케빈 해시시 그랬잖아요. 고용이 굉장히 맞아요. 안 좋을 거야. 근데 실제로 봤더니 연간 그 벤치마크를 좀 수정하고 봤더니 원래는 지난 2025년도가 58만 명 정도가 고용이 늘어났을 거라고 봤었는데요. 실제로 벤치마크로 조정하고 봤더니 한 18만 정도밖에 안 된 적었죠? 거. 한 그럼 40만 차이. 그럼 월 평균으로는 한 1.5만 명밖에 안 돼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사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이고 사실 2024년도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한 15에서 20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고용이 이건 너무 심각한 거 아니야? 라는 건데 근데 1월 달 고용이 생각보다는 잘 나왔죠. 네. 예, 원래 컨센서스는 한 6만 명 늘어날 걸로 봤는데 13만 명 늘어났으니까 한 2배. 서프라이즈네.
라고 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안 나왔으면은 아마 지금 시장은 경기 침체 얘기를 했을 겁니다. 고용이 워낙 안 좋으니까 뭐 AI 투자 사이클이 유효하지만 그렇게 되면 소비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전일 소매 판매가 생각보다 안 좋았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맞물렸을 텐데 제가 볼 때는 1월 달 고용 보고서는 부정적인 내러티브가 확산될 수 있는 거를 딱 막아줬다라고 보고 있어요. 연구원님께서 오늘 또 궁금한 건 네. 어제 그 지표를 일각에서는 잠깐 시장이 지표가 나오고 좋을 네. 때가 있으니까 이제 굿이즈 굿이로 가는 시장이 되는 건가라고 네. 해석하는 분도 있고 뭐 결과론적으로 떨어지기는 네. 해서 아직은 배드이즈 굿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을 좀 그렇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고용 보고서를 시장에서 보는 부분들은 너무 나쁘지도 말고요. 천천히 둔화되는 걸 네. 제일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지표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지표들을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건 긍정적이에요. 사실 고용도 나왔고 실업률도 떨어졌고요. 맞아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조금 아쉬워요. 왜냐하면은 네. 고용의 상당 부분이 경기에 민감한 업종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물론 건설업에서 일부 나오긴 했지만은 그렇죠. 의료 대부분이 부분이었죠. 의료라든가 말씀하신 사회복지.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보다는 약간 구조적인 변화에 나오니까 기업이 뭔가 고용을 이렇게 늘리는 거에서 기인한 건 아니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시장 이게 둔화되고 있다라는 흐름들 자체가 뭔가 크게 바뀌진 않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불안했던 부분들, 부정적이었던 네. 부분들 좀 차단해 줬다라고 하셨지만 그렇죠. 금리 인하 쪽은 맞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리 인하가 사실 1월 달 고용 보고서 나오고 나서 고용 보고서 나오기 전에는 고용 지표 안 좋으면 이제 3월에도 금리 인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했다가 고용 보고서 나오고서는 동결적으로 아예 기대가. 기정사실화되었고요. 6월 달까지도 금리를 동결할 수 있을 거 아니야라는 얘기들까지 좀 확장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채 금리도 오르면서 시장이 조금 그런 부분은 나중에 보면 좀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내일 밤 발표되는 네. CPI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YOY 이제 코어로 봤을 때는 비슷하거나, 2.6 네. 예상치 아직 나오진 않았네요. 코어는. 근데 사실 소폭 둔화되거나 약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게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예요. 그러면 컨센서스에 좀 부합한다라고 본다면은 시장이 지금 금리를 바라보는 그 시각들 자체에는 별 영향은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3월 내일 나오는 지표가 뭐 금리 인하, 3월 FOMC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고. 이미 3월 달은 약간은 이제 금리 동결 쪽으로 좀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요. 네. 오히려 물가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면 오히려 금리 동결이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로 연결될 수 있겠죠. 이제. 맞아요. 그래서 지금 물가 관련해서 지역 네. 연은 행장들이 맞아요. 벌써 이미 또 얘기들을 내놨었잖아요. 이미 그렇죠. 2명. 맞아요. 보면은 약간 우리 보면은 비둘기적인 성향도 있고 매파적인 성향도 있는데 대부분이 노동시장의 수요 둔화가 생각만큼 그렇게 가파르지 않으면 우리는 물가를 더 우려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CPI나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높게 나오면 그 매파적인 의원들 두 분이 맞아요. 좀 더 지지를 받겠죠. 네. 이게 결국엔 이제 3월까지는 우리 모두가 뭐 금리 유지할 거는 거의 지금 네, 전 세계 사람이 맞아요. 다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네,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시장은 컨센서스가 올해 2번까지는 인하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 인하할 거라는 기대가 만약에 약화가 된다고 한다면은 금리가 시장 금리가 높아지면서 시장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죠. 이제. 3월 다음에 아마 4월에 할 것 같아요. 네, 4월 FMC. 그렇죠. 거기서 뭔가 조금 더 트리거라든지 어떤 포인트가 있으면은 시장은 좀 반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서 좀 생각도. 3월 달에 뭐 점도표나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없다고 거의 한다면 100이죠, 지금. 네, 네, 그다음에 100에 뭐 가깝습니다. 4월로 넘어가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궁금한 건 이제 캐비너 씨 네. 부분도 같이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비너 씨는 뭐 좀 두 가지 뭐 네. 매들기 이야기 같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금리 인하를 하자고 하면서 하면서 대차대 큐티는 하고. 조도 축소하자고 네. 좀 잘 안 맞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하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QT는 좀 어렵지 않나.
Q2를 그대로 지금 하는 대로 쭉 할 것 같으세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작년 10월에 QT를 종료했을 때가 시장 예상보다 되게 빨랐거든요. 그게 왜 그랬냐면 단기 자금 시장에서 약간 자금들이 경색이 일어나면서 금리가 튄데 구현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우려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그런 걸 감안해 보면은 사실 QT를 단행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그거를 이미 작년 10월에 결정했는데 연준 의장 홀로 그걸 주장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게 QT를 중단한 거긴 한데 네. Q2를 한 건 아니잖아요. 또. Q2는 아니고요. 거기는 이제 지준 매입 프로그램이라고 맞아요. 해서 단기 국채를 월에 400억 달러씩 매입하는 부분을 했으니까 결국 단기 자금 시장에서 그러니까 정부가 단기 국채를 발행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부분들을 연준이 소화해주면서 자금 시장 안에서의 뭔가 타이트한 부분을 좀 완화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QE는 라고 보긴 어렵지만은 네. 어쨌든 유동성 측면에서는 조금 더 완화적으로 만들어주는 조치인 거는 지금 분명하죠. 뭔가 QT 중단으로 우리가 보는 게 좋을 그렇죠. 것 같고 이제 금리 인하는 모두가 좀 예상을 할 것 같아서 네. 와 그럼 유동성 엄청 더 풀릴 거라고 예상을 좀 할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뭐 QT라던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조금 막고자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랑 또 접목시켜 보면 환율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 전망을 해야 될까요? 제가 작년 연말에 나왔을 때가 환율이 되게 높을 때 나왔던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좀 낮아졌잖아요. 지금 그때 거의 뭐 70원 거의 가까이 그렇죠. 갔었죠. 맞아요. 제가 이제 네. 1,440원대.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약간은 1,400원대 초반 정도로는 좀 내려갈 여진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은 달러가 지금 약한 부분들이 좀 도와줄 걸로 보고 있고요. 주식시장이나 이제 채권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자금이 조금 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조금 완만하게나마 좀 하락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워낙에 개인이나 기관이 해외 투자가 많잖아요. 수익 따면. 그리고 상시적으로 달러 수요 발생하기 때문에 약간 1,400원대는 좀 고착화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뉴노멀이라고 하는 네. 그 1,400원을 우리가 그나마의 하단으로 좀 그렇죠. 봐야 되지 그러다가 않을까. 정말 원화에 대한 환전 수요가 더 강하면 일시적으로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은 뭔가 지속성을 갖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네, 저는 아까 캐비너스 이야기랑 환율 이야기도 좀 같이 네. 엮어서 궁금한 거는 아까 제가 그래서 유동성이 엄청 풀리겠네요라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달러의 가치가 엄청 하락할 건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원화도 그래서 절상이 될 가능성은 근데 어떻게 보세요? 달러가 사실 달러 자산이 내 하락을 얘기하는 유동성도 풀리지만 경기도 사실 미국 경기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아, GDP를 그렇죠.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현재 나이고는 기술주나 이런 부분들이 메인은 다 미국계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자금이라는 부분들이 그렇게 다 다변화될 수는 있겠지만은 많이 빠져나오지 않는다고 본다면은 달러가 지금은 좀 약하긴 하지만은 그렇게 급격하게 하락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어요. 저희 앞서서 오프닝 영상에서 그 끝부분에 지금 기술주들 매도세 좀 네. 과도하다라는 멘트도 나왔었는데 그럼 그쪽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 12월에도 해서 AI를 바라보는 게 국면이 좀 바뀐 것 같다. 예전에는 AI를 모두가 다 성장에 맞춰서 기대로 봤지만은 이제는 약간 수익성을 같이 바라보는 시기인 거죠. 모두가 가는 게 그렇죠. 아니라 선별적인 거고 지금은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들 무슨 얘기냐고 하냐면은 우리가 반도체라던가 에너지, 전력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좋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러한 부분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좋고 그 네. 부분이 비용이 수익성을 저하하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지금은 약간은 어려운 국면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도 반도체, 메모리 가격 올라가서 수혜를 받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국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나 그런 부분들 역시 지금은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 약간은 차별화 이런 네. 게 있는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안장 캐스터 이제 뭐 구글 100년 만기 회사채 네. 발행 이 얘기가 있었어요. 저 100년 만기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1996년도에도 IBM이 100년짜리 회사채를 발행한 적이 그래요? 있었어요. 예. 그리고 모토로라도 있고. 근데 보통은 그 100년짜리는 그 정부라던가 뭔가 이제 대학 이런 데서 많이 하는 거긴 한데 조금 그만큼 AI 투자 사이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시장에서 뭔가 영속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100년 만기라고 했을 때는 보통 정말 국가나 이런 쪽을 생각을 그렇죠. 했었는데 네. 회사채 쪽에서도 근데 IBM 사례도 그렇죠, 있었고 맞아요. 구글 이쪽도. 근데 요거 사실 근데 100년 후에 회수가 가능한 게 사실 한 100년 걸까요? 후에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IBM도 아직까지는 그 기업이 영속성을 가지면서 계속 다변화하면서 물려줘야죠, 준다고 하니까 사실 이게. 이 AI 투자에 대한 뭐 구글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상환이 될 수 있느냐 그거는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네. 사실 가는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뭐 이제 회사채 구글이 발행한다라고 하는 헤드라인만 봤을 때는 네. 구글도 돈을 더 쓰려고 더 빌리려고 하네라는 네. 비관적인 시각도 사실 제기할 수는 있거든요. 맞아요. 그동안은 본인들의 이익을 가지고 그러니까요. 했기 때문에 했겠지만 그만큼 사실은 AI 투자 사이클이라는 부분들이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지만 좀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 비용이 드는 부분들에 대해서 회사채를 발행할 때 수요가 없었다면은 네. 이거에 대해서 비관적이지만 그만큼 아까 보니까 굉장히 수요가 많이 몰렸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그 말은 그 AI 사이클에 대한 시장의 기대라던가 뭔가 지속성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견고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비관적일 수도 있지만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맞아요. 없는 흐름이지 그만큼 않을까. 수익성을 내기 위한 맞아요. 투자 부분들은 좀 불가피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머니쇼 플러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에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